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얼어 죽을 것 같은 저희 집에서 강원님과 서하영 감독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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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겠지만 지금 다 패딩을 입고 털모자 그렇죠. 쓰고 네. 집인데 네. 녹음하고 있어요. 일단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비욘세 팟캐스트 출연했던 퀴어 마이 프렌즈 다큐멘터리 만든 서아현입니다. 와. 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퀴어 마이 프렌즈에 출연한 강원이고 지난번에 또 엄마에 관한 이야기로 에피소드 녹음을 하고 또 여차에서 또 지금 등장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작년에 비욘세 팟캐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퀴마프 개봉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한줌단 분들이 개봉 때 진짜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 더 비욘세 위력을 실감했다고 할까? 이 독립영화계에서 비욘세 무엇일까? 거의 감사합니다. 네, 빨간 책방 버금가는 그런 그래서 개봉을 잘 마치고 작년에도 팟캐스트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치료 계속 받으면서 잘 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머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네, 작년에 왔을 때는 머리가 듬성듬성 있었는데 이제 머리가 음. 많이 자라가지고 마치 퀴어 마이 프렌즈에서 이제 강원님의 여드름 기간, 수염 기간, 교정 빡빡이 기간? 기간, 교정 기간. 결국 이제 분장은 없었지만 얼굴로 시간의 흐름을 맞아요. 나타내는 지금 자체. 강원님도 지금 머리가 아주 굉장히 길고 저보다 길고 네. 그래가지고 다들 아주 풍성하게 만났어요. 연말이어가지고 또 풍성하게 가야 돼요. 그렇죠. 네. 끝인가요? 네, 저는 사실 별다른 그런 일상이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개봉 끝나고 나서는 좀 적극적으로 쉬려고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봉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그때도 이제 치료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또 청취자분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고 그랬어가지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몸 상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작년에 개봉을 마치고 마치기 좀 전에 치료가 일단락이 됐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이제 첫 번째 추적 검사에서 바로 또 재발을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이제 약을 바꿔서 치료를 재시작하게 됐는데 올해 2월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약은 작년에 썼던 항암제는 1세대 표준 치료제여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암 환자가 재현될 때 이제 머리도 빠지고 이런 모습을 예상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썼던 치료제가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고 올해 쓰는 항암제는 3세대 면역 항암제라는 치료제여서 이거는 외관상에 나타나는 뚜렷한 어떤 징후들은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사람마다 부작용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계속 주기적으로 CT도 찍고 3주, 6주 뭐 이런 간격으로 치료도 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 것도 전 처음 알아가지고 뭐 HOT 다음에 뭐 2PM 뭐 그다음에 뭐 아이브 뭐 이렇게 넘어오는 그게 이제 암치료 쪽에서도 있나 봐요. 그렇죠. 세대별로. 3세대면 2PM 정도일까요? 아니면 레드벨벳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3세대가. 네, 딱 그 정도. 네, 샤이니 뭐 이쪽으로. 네. 면역 항암 치료는 네, 레드벨벳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리스너들의 마음을 많이 좀 힐링해 주듯이 어쨌든 좋은 차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파이팅입니다. 잘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님도 굉장한 근황이 그 사이에 많아가지고. 네, 아주 정말 지난 시간이 어떻게 갔을지 모를 정도로 저도 지금 오늘 방송 녹음을 앞두고 지난 방송 나온 거 찾아보니까 그 8월쯤 됐고 이제 9월 5일에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지금 한 2달? 3달은 아직 안 됐네요. 2달 좀 넘었고 그렇게 또 엄마 없는 삶을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나왔을 때 한 번도 못 들은 얘기여가지고
마음의 대비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서 특히 너무 토크 내용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혹시 들으신 분들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음. 아버지가 듣고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그 상황에서 구구절절한 그 진행 과정이나 이런 디테일들을 워낙 경황이 없어서 나누기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비욘세에서 녹음을 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저희 미국 사시는 저희 고모가 네, 미국 고모. 듣고, 미국 네. 고모가 듣고 또 되게 좋아하셨고, 네. 뭐 저희 가족들에게 어떤 근황을 전달하는 그런 또 역할도 했고, 또 저도 이제 방송 올라가고 나서 그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내용들을 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네. 제 나름대로는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을 때 너무 좀 우울하기만 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자기 얘기도 되게 길게 댓글 달아주시고 그런 거 보고 되게 역시 이야기 꺼내고 나누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9월 초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지금 우리가 11월 말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삶의 일상의 루틴이나 뭐 여러 가지?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보통 뭐 이런 일상으로 이제 일상을 되찾아야 되지 않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돌아갈 일상은 이제 이전과 같은 일상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새로운 일상을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일단 뭐 가장 소소하게 깨닫는 거는 저 이제 엄마랑 전화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전화하고 싶을 때마다 없다라는 걸 좀 자각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엄마 없는 삶이 그쵸, 살아본 적이 없는 거라서 맞아. 네, 지금도 아직도 적응 중이고 그래도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연이와 뭐 전화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친구들이랑 만나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네, 적극적으로 상담도 받고 있고요. 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제가 그때 그 이전 녹음 때 어머니랑 했던 대화 중에 어머니가 또 사람들 잘 먹이고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수육이 그렇게 잡내가 없이 맛있단다. 나중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음식이 되게 맛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기를 쓰고 왔어요. 장례식을. 네, 혼세님이 바로 달려오셨죠. 이건 확인해봐야 된다. 이 맛을 봐야 된다. 사실 그 정도로 친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저랑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이전 녹음할 때 저희가 영상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에 온 김에 녹음을 한 거였는데 같이 했었던 흥이 아버지 흥부님이랑 부산에는 써니 셰프가 있고 해가지고 써니 셰프랑 같이 왔다가 저녁 때는 또 이제 DP가 나중에 와가지고 저는 낮에도 왔다가 이제 저녁에도 왔다가 그래서 낮에도 한 판 먹고 저녁에도 한 판 먹고 네, 두 번이나 오셨죠. 그럼요. 시락국이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시락국 하면 또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설명 것 좀 해주세요. 같은데 네. 또 이런 서울 중심에 네, 모르는 사람들 시래기를 많아가지고. 시래기국을 이제 시락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육개장이 나오는데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시락국을 추천을 받았고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 진짜로. 너무 맛있었죠. 진짜요. 그때 장례식장 도착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장례식장 안에 음식도 맛있었는데 강원이 아연아 너 여기 왔으면은 꼭 저기 그 국밥을 병원 앞에 있는데 거기 꼭 가서 먹고 가야 된다. 패키지 여행 그 코스를 네, 짜주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거의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거의 당번 짜듯이 이제 남을 사람 남고 나가서 국밥 먹는 조 나갔다 오고 해서 국밥조. 네, 거기 근데 멍게김치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멍게김치? 네. 아니 근데 너무 거기가 맛있겠다. 또 하필 또 미슐랭 받은 세상에. 돼지국밥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이 뭐랄까 본의 아닌 어떤 플래닝도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저도 거의 급식처럼 갔고요. 그 집을. 그래서 친구들 왔을 때도 꼭 먹어야 된다. 너희 장례식장 여기 지금 시락국도 너무 맛있지만 지금 시간 날 때 얼른 내려가서 먹고 와라. 이래서 강력 추천했던 집입니다. 올라갈 때 차로 이제 다 같이 서울 도착할 때쯤에 우리 장례 치러 왔는데 계속 뭔가 먹다 온 느낌이라고 네. 이래도 되는 건가 하면서 서울에 도착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장례식장 가자마자
어머니 사진 슬라이드 쇼. 아, 네. 이제 아버님이 맞이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강원님이랑 아버지랑 그 어머니랑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을 보면은 요즘에 틱톡 같은 데에 그런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얼굴 스위칭 어플 그 수준이에요. 너무 똑같이 똑같아서. 생겼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시도 듣지를 못한다더니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네, 정말 저도 이번에 그 제가 장례식 때 너무 좀 적적하고 다운되는 분위기가 엄마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쇼를 준비를 했는데 저도 그 사진을 고르면서 뭐 엄마를 다시 추억할 수 있고 그 시간들을 돌이킬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저도 아빠 젊은 사진을 볼 때마다 소름 끼쳐.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친자 확인서인 경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고척돔에서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할 때 아버지가 만약에 가시고 강원님이 주차장에서 기다린다 치면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어요. 아드님 저기 있다. 아드님 저기 바깥에 저기 계시다고. 무조건. 네,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인사하자마자 여기 비욘세님이야 얘기해서 너무 창피했는데 아버님이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영광이라고 하셔가지고 또 너무 재밌었던 게 이제 빈소에 이제 뭐 사실 좀 장례식장 가면은 좀 무거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또 혼세님이 해주시고 엄마랑 또 이제 상주 인사를 할 때 아빠에게 혼세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더니 아빠가 정말 화들짝 놀라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도 아빠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신기했었고 네.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장례식장에 정말 맥주가 정말 정말 그 역전 할머니 맥주만큼 네. 차갑고 맛있었던 네. 히야시라고 네네네, 하나요? 히야시가 잘 네. 돼가지고 일본식 표현입니다만 네, 혼세님이 히야시가 너무 잘 돼. 네. 맥주라며 이제 한 번만 오시지 않고 또 네. 두 번 오시면서 또 맥주를 그때 한 몇 병을 네. 네, 너무 잘 먹었고 그때 이제 그 글렌이 강원님 애인 글렌이와 같이 있었는데 극구 좀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입 먹어보고 세상이 너무 맛있다. 모두가 눈이 번쩍 뜨였던. 그렇죠. 저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저도 그때 한 몇 잔 마셨던 것 같아요, 같이. 거의 그 상갓집이 거의 좀 그것도 나중에 흑백요리사 시즌 2를 하면은 그런 상갓집 음식을 하는 분도 급식대가 님처럼.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정말 근데 그 도와주신 그 분들이 저희가 이 두 분께서 이제 도와주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연결해 주셔서 음식 추천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솔직하고 정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진짜 전문가이시다라는 느낌을 확 받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시락국과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이제 음식이 모자라면 이제 재주문을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육개장을 한번 좀 해보시라. 육개장도 참 괜찮다. 그래서 결국엔 두 개를 다 맛을 봤던. 다음 날도 갔어야 되네.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3일 동안 식단에 질림이 없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하여튼 너무 많은 분들이 와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거는 장례식 생각하면 지금 되게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 되게 뭔가 풍성했던 기억 이렇게 좀 남아 있어서 네 그래요. 네. 그때 아영 감독님 중간에 오셔가지고 또 갑자기 동창회 분위기 되고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상갓집에서 이렇게 밝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들 너무 그냥 해피해피하고 저는 강원님이 그 사진 찍은 거를 보고 저도 이번에 제안해서 저희 할머니 이번에 돌아가셨을 때 단체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우르르 왔을 때도 내가 다 든든하고 그렇더라고요. 감독님 들어올 때. 진짜 저희 가족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든든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참 네, 이게 뭐 어떤 기회가 마땅히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그래서 그리고 또 워낙 친하고 오래 봤던 친구들이라서 뭐 따로 인사를 하는 것도 물론 인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지금 떠올려 보면 정말 다 같이 했으니까 했다라는 생각 들고 그 장례 행사 말하자면 그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했던 행사에서 진짜 같이 해준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멀리 있지만 또 굳이 찾아와 준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줬던 친구들도 그렇고 아윤이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네.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은 게 사실 강원 오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씩 이렇게 때때로 뵀거든요. 근데 오빠가 없을 때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제가 자고 가고 뭐 이런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장례를 가기 전에 한번 어머니가 이제 치료 중단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한번 되게 찾아뵀었는데 저로서는 제가 진단을 받기 1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진단을 받으셨고 그래서 제가 처음 항암을 시작할 때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가 빠지는데 눈썹도 빠지고 속눈썹까지 다 빠지는데 그래서 이제 젊은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눈썹 문신을 해야 된다 미리 그런 분들이 계시는 미리 거예요. 지금 있어도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네. 너무 이질적으로 가이드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눈썹 그렇겠다. 문신 미리 빠지기 전에 해놔야 된다. 근데 제가 눈썹 문신 해본 적도 없고 그게 너무 잘 가늠이 안 돼가지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었어요. 엄마 저희 눈썹 문신 미리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지 마라 이러면서 다 빠졌는데 눈썹만 있으니 그것도 짱구 갖고 우습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속눈썹이 없는데 위에 눈썹만 있어도 네, 그거 아니다 이러면서 그 어머니도 이제 미적인 감각이 좀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예, 남다르신 분이다 보니까 눈썹이라는 게 그 모양이 유행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되게 민감한 거다 그러면서 맞아. 근데 그때 딱 어머니가 마지막에 아연아 머리는 나중에 다 난다. 되게 풍성하게 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항암 막 시작할 때라 이 머리가 다 빠지고 이런 게 되게 까마득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엄마 이제 말씀 듣고 좀 마음을 좀 그 추스릴 수 있었던 것도 있고 때때로 이제 힘들거나 할 때 서로 이제 통화도 하고 응원도 하고 했어서 약간 친구의 엄마라기보다는 같이 항암 투병 과정을 같이 겪었던 환우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나의 친구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더 좀 각별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워낙에 아들의 친구로서 관계를 맺는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관계를 맺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동지회라고 뭐 연례 행사처럼 뭐 같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도 했었고 저도 사실 제가 아연이가 친구지만 또 많이 케어하고 사랑하는 친구지만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은데 되게 이상한 감각이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엄마랑 막 아연이랑 그 항암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들도 나누고 막 서로 의지하고 뭐 이런 걸 볼 때 엄마가 지금 항암의 이 경험을 미리 해서 아연이에게 저렇게까지 의지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저한테 다 가까운 관계인데 아연이의 친구로서 엄마가 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되게 좀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죠. 항암 선배. 그래서 그리고 또 엄마가 그 아연이를 뭐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도 의지하지 않았을까? 전 또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항상 엄마가 그 아연이랑 얘기할 때 꼭 끝에 다는 얘기가 본인은 다 살았지만 니는 얘기가 다르대. 맞아. 니는 얘기가 다르니까 진짜 좋은 거 잘 챙겨 먹고 니는 그래가지고 잘 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다. 나는 다 살았지만 니는 아니다. 니는 경우가 다르대. 그 말을 꼭 하셨던. 근데 이게 진짜 당사자가 안 돼 보면은 모르는 게 전에 강원님이랑 그 녹음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엄마 쪽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이 녹음도 그때 장례식장에 왔다가 토크가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셋이서 녹음을 하자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저희 할머니가 저번 주 금요일에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해서 연락을 받아서 이제 가족들 얼굴을 봐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병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이제 아침 6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저희 엄마가 한 중학교 때부터 너희 엄마 이제 간단다, 죽는단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말고 저희 엄마가 중학생일 때부터 그랬는데 98세까지 굉장히 파이팅을 하신 할머니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계속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체구도 되게 작으시고 150이 안 되는 진짜 너무 조그만한 그 체구고 그래가지고 항상 몸이 약하고 뭐 아프시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할머니가 워낙에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좀만 아프시다 싶으면 하도 고비를 많이 넘겨가지고 늘 종합병원에서 싹 다 체크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사신 적은 없지만 모든 것을 초기에 발견하실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이제 98세까지 저희는 이제 100세까지 한번 찍을 수 있겠다. 대박이다. 이제 이러면서 얘기도 했었고 그런 얘기가 제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책에도 들어가 맞아요. 있고 저한테는 되게 각별한 할머니인데 그 이제 할머니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찾아갈 때 그때 강원님이랑 그 전에 녹음을 안 해봤으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누군가가 정말 죽어가는 거를 그 과정을 겪는 거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빠 쪽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때도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올라와서 거의 되게 임종 직전에 거의 와가지고 잘 못 받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도 오래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그걸 곁에서 지켜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다가 이제 광호님 얘기도 듣고 하면서 아 이게 가족들이 이걸 직면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이걸 계속 나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직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저희 큰이모가 혼자서 간병을 계속 하셨어가지고 큰이모가 간병하면서 하는 어떤 이야기랑 엄마한테서 듣는 얘기랑 또 제가 할머니를 볼 때의 이야기 같은 게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해서 오래오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기능이 끝까지 다한 상태일 때는 어떻게 가시는지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 시점을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상태였는데 엄마 아빠랑 칠순잔치, 칠순 여행을 갔다 왔다고 저번 주에 비욘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여행이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할머니가 또 응급실로 가셨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능이 다 쇠한 거여가지고 뭔가 이게 문제여서 치료를 하고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근데 정말 이제 앞으로는 더 가망이 없는 상태라는 걸 하도 주치의분도 몇십 년 보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까지 얘기를 들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가족들 다 오라고 하신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불러 모으라고 하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엄청 잘 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잘 보내드려야겠다. 너무 슬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도 좀 챙기고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도 전화 통화를 할 때 아 이제 인사해야 된대. 인사해야 될 것 같대.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빨리 와라. 그래서 샤워도 못하고 막 거지같이 있다가 지금 바로 뛰어갈까 했는데 저희 엄마가 또 아 너무 거지같이 하고 지금 인사할 때는 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엄마 남의 시선 굉장히 의식하시고 어떤 비주얼적인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샤워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샤워를 하다가 전화를 받고 막 아 엄마 미안해 나 지금 너무 고민하다가 그냥 씻었다. 그러면서 나 진짜 빨리 갈게. 그래서 엄마가 아니야 괜찮아 너 화장도 하고 와라고 해가지고 넌지시 아마 다들 투병을 오래 한 가족을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병원에서 연락을 하라고 할 때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견딜 수 있겠다. 어차피 의식은 없으시고 대화는 어렵지만 그래도 바이탈이나 이런 게 수치가 있으니까 그쵸. 빨리 이제 오셔라 해서 이제 한 건데 엄마는 화장하고 와도 된다. 그래 내가 아니다. 빨리 가겠다. 했지만 또 가는 길에 하긴 했어요. 욕을 먹을까 봐 하고 코트도 제일 비싼 거 입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병실 문을 이제 열었는데 저희 언니가 눈물이 진짜 많고 마음이 진짜 여려요. 그래가지고 드르르 문 여니까 언니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미 얼굴이 막 퉁퉁 부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겨내야지 티셔츠를 입고 온 거야. 이겨내야지 슬픔을 그 비욘세 티셔츠를 이겨내야지를 입고 왔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너무 슬퍼서 문을 여니까 언니 얼굴이 너무 울고 있어서 저는 이제 남이 우는 걸 보면은 같이 우는 성격인데 눈물이 진짜 터지기 직전에 이제 이겨내야지를 보고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를 평소에 입지도 않는데 그걸 주섬주섬 챙겨 입고 온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날은 입었어야 하는 거야. 언님도 그날은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진짜 너무 웃겨서 눈물이 완전 왈칵 터질 뻔한 게 이제 들어갔고 아 정말. 그래서 할머니한테 제가 2시 정도에 연락을 받았고 제가 간 게 한 뭐
뭐 대여섯 시 정도 막 이 정도 됐었는데 또 할머니 귀에 대고 막 얘기를 했거든. 할머니 너무 막 고마웠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다 하고 가족들이 이제 다 인사하셔야 된다 했는데 모든 가족들이 할머니를 다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다 오고 막 사위들 다 오고 손자 손녀 무슨 손자 사위까지 막 오고 막 그러니까 손녀 사위까지 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막 되게 많이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다들 할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엉엉 울면서 이제 가시나 봐 엉엉엉 했는데 다시 이제 바이탈 수치가 올라가면 다 머쓱. 그 다음 준비했던 멘트를 또 하고 그래서 진짜 원 없이 대화를 되게 많이 했었고 이제 저는 중간에 정원이가 있으니까 그 정원이가 또 실외 배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길래 일단은 산책을 시키고 다시 오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녁 산책을 시키고 옷 같은 거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할머니 계속 옆에서 이제 보다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사람이 점점 그 죽음을 향해서 갈 때 몸에서 나오는 반응 같은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간호사분이랑 막 얘기하면서 이거는 왜 그런 거냐 하면 아 원래는 그렇다. 뭐 예를 들면 할머니가 이제 배변을 할 수 없으니까 소변 주머니나 뭐 아니면 대변 같은 경우에 나오는 걸 기저귀로 받는 상태였는데 가실 때쯤 되니까 거의 이제 혈액이 같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은 마지막에 좀 그런 반응이 많이 온다. 아 알겠습니다 하고 사실 저희가 무리한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할머니 몸이 견딜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간호사분들도 사실 하실 수 있는 게 그냥 수치가 다 0으로 떨어지면 주치의 선생님을 불러서 사망 선고를 해주는 거 정도밖에 없었어요. 보통 혈압이랑 뭐 산소포화도랑 심장 뛰는 거 정도가 기계에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그 몸이 약하니까 혈압이 그냥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인 줄 알고 불렀다가 뭐 다른 단말기도 연결했다가 거의 안 잡혀서 그런 거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해가지고 아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싶었는데 다시 또 이제 진짜 가시나 보다 하면서 귀에 대고 계속 할머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했는데 또 다시 수치가 이제 올라가실 때마다 저는 그 펑펑 울고 있는데 다시 눈물을 닦는 저희 언니의 이겨내야지 티셔츠가 그 와중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이제 막 숨도 이제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입을 벌리고 계셔서 목도 되게 아플 거고 약간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숨이 좀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가족들도 너무 고생하신다. 아유 어떡하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이겨내야지 티셔츠를 볼 때마다 저것 때문에 할머니가 편하게 눈을 못 감으시나. 할머니가 너무 이겨내고 계시네. 너무 이겨내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멘트보단 낫지 않을까? 이겨내야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맞아. 나중에 잠깐 이제 언니한테 나와가지고 아니 그거 왜 입고 왔어? 그 이겨내야지를 왜 평소에 안 입는 거를 하필 누가 굿즈를 입고 오냐 누가 돌아가시는데 그랬더니 원래는 조금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오려고 검정 옷을 입고 왔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그것 좀 아닌 것 같다고 할머니가 이제 가시는데 불길하게 그런 걸 입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겨내야지 티셔츠를 뜯어서 입고 왔다는 거야. 온도차 너무 큰데. 불길에 온도차 정반대에 있는 네. 티셔츠로. 그래가지고 한참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그래도 동영상 같은 것도 찍고 하는 게 뭐 옛날에는 맞아. 돌아가시는 마당에 그런 걸 왜 찍냐 하는데 아니다 그런 거 찍는 게 더 낫다. 이제 주변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같이 손 잡은 것도 찍고 할머니 얼굴도 찍고 이제 엄마가 얼굴 부비고 있는 것도 찍고 이런 거를 막 이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의 뭐 5시부터 계속 그렇게 바이탈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가 이제 진짜 쭉쭉쭉쭉 내려가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간호사분이 보호자 한 분만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귀는 끝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래도 좀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혹시 1층에서 기다리거나 가까운 뭐 숙소에서 기다리는 가족분들 밤새는 분들 있으면 부르시라 해가지고 이제 불렀거든요. 산소포화도 이런 것도 70 얼마, 60 뭐 이러면 그러면 진짜 이제 거의 숨이 정말 꺼져가는 상태였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빠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사위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아빠가 와가지고 이제 밑에서 1층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귀에 대고 막 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눈을 뜨신 거예요. 대박. 그게 근데 알잖아요. 이게 산소포화도가 막 70, 80에 막 무슨 심전도도 계속 막 60 얼마 떨어지는데 그게 눈을 뜨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큰 이모가 하긴 했어요. 마지막에 한번 눈 떠서 쑥 보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한 경우가 있대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미 동공 반응이 없으셨고 동공 반응이 없었어요. 눈을 뜨셨잖아요. 근데 동공 반응이 없으니까 눈동자는 고정된 상태인데 눈꺼풀만 뜨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르르 하면서 진짜 뜨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몸이 기억하는 반응이 있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막 다들 그게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 막 울고불고 막 하면서 막 저희 언니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다 뭐 할머니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인사하고 가시는 거 너무 멋있다 하면서 막 할머니 막 고마워 고마워 해서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저희 언니가 이겨내야지 티셔츠를 입고 그걸 동영상으로 이겨내고 있는 언니. 진짜 왜냐면 진짜 이겨내고 계실 때 그 모습을 찍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데 진짜 나는 그 광경이 너무 약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왜 장례식장 개그가 항상 에피소드가 많고 이런 게 맞아요. 그게 너무 극한의 상황에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요. 별게 다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걸 생각한다는 게 저희 언니도 평소에는 안 할 행동이에요. 그렇게 막 동영상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언니 인스타도 잘 안 하고 근데 울면서 막 할머니 진짜 너무 멋있어 뭐 대단해 할머니 고마워 막 하면서도 그걸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동안 찍고 있다가 다시 또 이겨내신 거야. 그래서 다시 올라가. 수치가 또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다들 머쓱 하면서 다시 이제 눈물을 닦고 그때쯤 되면 이제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저희 언니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귀만 열려있는데 조용하면 불안하고 무서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옛날에 뭐 기억나? 뭐 내가 옛날에 할머니한테 이거 해줬잖아.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랬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할머니 옛날에 뭐 만주에서 간호사 할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먹물 묻혀가지고 점 4개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 나중에 가서 꼭 만나. 그러면서 그때 할아버지 만나기 전에 썸 탔다던 의사 선생님도 꼭 만나야 돼 뒤에서 끊임없이 주 선생님이야 주 선생님 얘기해서 명확히 눈물 닦으면서 주 선생님이야 그래서 걔도 주 선생님도 꼭 만나 근데 그치만 그래도 할아버지를 제일 잘 뭐 챙겨줘야 돼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했을 때 갑자기 이제 엄마도 막 당연히 업앤다운 있잖아 또 터져가지고 그렇죠. 엄마가 이제 할머니를 붙들고 막 엄마 어떻게 내가 눈 뜨라 그럴 때는 안 뜨는데 사위가 뜨라 그러니까 그렇게 뜰 수가 있어 하고 눈물이 터졌는데 눈을 또 뜨신 거예요. 진짜 눈이 파르르 하면서 눈이 진짜 뜨신 거예요. 진짜 너무 진짜 그 신기하다. 청각에 남겨져 있나 봐요. 그게 안 본 사람은 이거를 그냥 아니야 잠깐 경련이 있는데 그랬겠지라고 하겠지만 저희 언니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거를 누구에게도 보여줄 건 아니지만 언니는 또 이겨내야지 티셔츠를 입은 채로 할머니 뭐 대단해 이러면서 또 이제 동영상 찍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랑도 다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셨거든요. 그때가 이제 아침 뭐 6시 뭐 이 정도 돼가지고 저는 정원이 분당에서 광명 가서 아침 산책을 하고 좀 이제 씻고 이제 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실제로는 되게 긴 시간이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진짜 가족들 다 있는 상태에서 다 보는 앞에서 갔거든요. 진짜 레전드 호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그 이겨내는 할머니가 이겨내는 그 에피소드가 뭔가 이제 반응이 있거나 대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꽤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사실 시간을 보낸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엄마가 이제 죽는 날 엄마가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 그리워져요. 지금 얘기 듣고 엄마가 반응이 없어도 저 주절주절 더 얘기할 걸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네. 엄마 옆에 그래도 엄마의 몸이 있고 그리고 엄마가 있으니까 계속 뭐라도 얘기를 할 걸, 더 얘기할 걸 막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임종을 경험하는 게 되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한 생명이 그 꺼지는 순간이라는 게 좀 삶을 바라보는 방식도 좀 바꾼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막 큐어 마이 프렌즈 만들기 시작했던 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는 아닌 게 할머니가 신장암 투병 1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호스피스에 몇 달간 계셨고 그때 이제 저도 주말에 내려가서 좀 이렇게 간병을 하고 하던 걸 이제 좀 지속을 하다가
그때도 여느 때처럼 그냥 주말에 을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병원에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 도시잖아요. 근데 되게 그 인상 좋으신 허허 웃으시는 분이셔서 아침마다 그냥 그 할머니가 의식이 없을 때에도 보호자들한테 인사하고 가시고 하셨는데 그날 갑자기 표정이 딱 굳으신 표정으로 이제 가족분들 다 오시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어른들 이렇게 하나씩 오셨는데 그 딱 혼세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뭔지 저도 이해가 되는 게 할머니가 가족이 다 모인 뒤에도 사흘이 걸렸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어른들도 다 일이 있고 하니까 그 쉬는 거 이렇게 무작정 쉴 수가 없고 이게 정말 돌아가실지 안 돌아가실지 뭐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다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막 돌아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일단은 조를 나눠서 일부는 그 근처 이제 집에 가서 밥을 좀 이렇게 먹고 이제 대기를 좀 하고 이제 당번처럼 이렇게 갈자 한번 했는데 저희가 딱 가서 떡볶이를 해 먹으려고 냄비에 막 이렇게 해서 한 솥을 이렇게 딱 끓이는 중에 갑자기 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냄비를 들고 왜 들고 갔어? 몰라 엄마가 들라고 했어 그때. 왠지는 모르겠어. 일단 들라고 엄마가 일단 챙겨라. 그래서 왜 어머니는 네.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맞아, 떡볶이를 버리는 네, 이 집에 맞지? 아무도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 또. 이게 또 음식물 쓰레기가 되면 안 돼. 그게 또 넘치면 안 되니까 랩으로 막 냄비를 싸가지고 이제 싣고 막 갔어요. 막 정신없이 갔는데 또 모여서 뭐 바로 이렇게 임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그 정말 바이탈이 왔다 갔다 하면 또 막 울고 불고 막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심장이 딱 멎는 것도 명확히 딱 심장이 뚝 끊어지는 게 아니고 맞아. 이렇게 미미한 그 떨림이 계속 남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다 지쳐가는 어떤 순간에 이제 간호 선생님 와서 확인하던 이제 사망 선고하는 걸 도와주시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빈소를 차려야 되는데 밤에 좀 늦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뭐 자정쯤 지났을 거예요. 영안실 갔다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이제 다 이제 지쳐 있고 밥도 못 먹으니까 다시 그 떡볶이가 빈소 그래. 한복판에 그래. 갑자기 어디서 브루스타가 나왔어. 갑자기 어디서 누군가 챙겼어 분명히. 누군가 챙겼는지 뭐 누군가 거기서 이럴 수 줬는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브루스타를 켜고 아직 뭐 이렇게 빈소가 다 차려지지 않았을 때 가족들이 야 일단 다 먹고 하자. 다 이게 지쳤으니까. 그래서 다 모여서 그 떡볶이를 다 같이 먹고 나서 빈소를 좀 이렇게 차리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정확해. 책 제목이 있는데 정말. 아 진짜. 근데 그 이미지가 너무 되게 정말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그런 장례식이 아니잖아요. 어느 누가 임종을 지키러 가는데 정말 한솥 끓인 떡볶이를 들고 가는 상황을 어디서 봤냐고. 근데 너무 중요했어. 그 떡볶이가 왜냐면 다 울고 막 이러니까 맞아. 탈진이 오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또 이게 밤 늦게 이제 빈소 도착 거기서 자야 되니까 시골이었어요. 또 장례식장이. 그래서 먹을 만한 거 지금 저렇게 배달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다 같이 막 우걱우걱 먹고서는 아 뭐 어떻게 하고 이제 어른들이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겨우 이제 빈소를 차렸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 떡볶이를 끓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배가 고플 만큼 그냥 그쵸, 멍 때리고 예. 계속 울고불고 맞아, 하다가 맞아. 야 진짜 안 되겠다 싶을 때 끓였을 거라 가지고 맞아요. 너무 뭔지 알 것 같고 저도 처음에 이제 도착했는데 다들 거기를 떠나지를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요즘은 그 병원 지하에 다 24시간 편의점이랑 이런 게 또 다 잘 돼 있으니까 옆에 빵집이랑 있어가지고 빵을 일단은 막 샀거든요. 빵을 사서 일단 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다들 뭐 다들 빵 생각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는 이제 다행히 6인실에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임종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 했을 때 2인실로 옮길 수 있었어요. 옆자리에 아무도 안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 침대 트레이에다가 그걸 이제 빵을 막 이렇게 펼쳐놨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또 약간 그 컨트롤 프릭이 있으시고 뭔가 벌려놓은 거를 못 보시는 분이어가지고 자꾸 그걸 막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거 벌려져 있어야지 사람들이 먹는다 했는데 진짜 주섬주섬 꾸역꾸역 이제 막 먹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고 갔다가 저녁이 돼서 이제 할머니가 잠깐 또 잦아 드셔가지고 이제 정원이 산책은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저녁에 갔다가 엄마 아빠는 그냥 자고 와라 했는데 못 자겠는 게 자도 올라와서 자면은 할머니의 죽음을 함께 한다는 느낌인데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죽기를 기다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똑같이 기다릴 거면 나는 그냥 여기 와서 기다리면 함께 하는 건데
빨리 가시기를 기다리는 거는 다 똑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팟캐스트에서 막 자세하게 묘사할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더 이상의 생이 없는 상태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 육신이 돼 있다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빨리 이제 좋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걸 집에서 기다리면 왠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은 아, 그러네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이제 오겠다 했는데 어른들이 계속 막 집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아니 이모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다 가라고 했다가 임종 못 지키면 그게 한이 될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책임져 주실 수 있냐. 다 각자의 마음인 건데 알아서 하겠지. 그걸 왜 그렇게 보내려고 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큰이모가 맞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 맞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남동생 얘기하시면서 걔가 자꾸 나한테 빨리 집에 가라고 가라 그래가지고 나는 있고 싶었는데 하도 지랄을 해서 집에 갔는데 그때 그걸 못 지킨 게 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애들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다 성인이고 알아서 할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정원이 산책을 시키고 올라오는데 배가 갑자기 막 너무 고픈 거예요. 뭐가 이게 허기가 계속 모르다가 이제 운전을 하고 올라오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있던 게 삼각김밥이랑 편의점 오뎅이랑 빵이랑 귤이랑 막 귤도 한 개 남고 뭐 삶은 계란도 한 개 남고 근데 그걸 정말 진공청소기처럼 앉아서 우걱우걱 싹 먹고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마음이구나. 어쨌든 오래 밤을 새고 지켜보려면은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게 뭔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식음을 전폐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진짜 임종을 지키는 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 분들이 이제 임종을 지키는 거에 대한 큰 의미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동양권의 어떤 다른 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엄마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그게 한이 되나? 지금 약간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약간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될지 모르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부산을 떠나 있었던 상황이었고 한 3일째 될 때 이제 혈압이 계속 낮아지니까 그 이제 1인실로 옮기고 그런 과정 중에 부산을 내려갔고 9월 5일 엄마가 8시 20분에 돌아가셨는데 저녁에 제가 점심때쯤 도착을 한 거죠. 엄마가 얘기를 할 수 있다거나 온전한 인지 능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제 눈을 보고 이렇게 막 소리를 내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또 아버지가 집에 갔다 와라. 집에 갔다 와서 뭐 좀 들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집을 이제 갔거든요. 근데 집에 갔는데 정말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긴장이 이제 맞아. 계속 긴장된 상태였을 맞아, 테니까. 맞아. 근데 이 잠이 정말 누가 바닥에서 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뭐 푹 자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정도로 그래서 한 잠이 들어서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아빠 전화를 받고 깼죠. 그때 이제 엄마가 호흡을 멈췄다. 이래서 그 와중에도 아빠가 운전해서 오지 마라. 택시 타고 와라. 그랬는데 그때가 퇴근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제법 걸려서 또 집이랑 또 병원이랑 사이가 거리가 있어서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호흡은 멈춰 있었고 이게 턱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엄마가 이제 저희 엄마 땀 닦고 이렇게 했던 그 엄마가 좋아하는 타올로 이렇게 얼굴을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감싸는 그래서 이제 턱이 이렇게 딱 다물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임종을 내가 못 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근데 이런 말을 엄마한테 좀 자주 했어요. 내가 만약에 평택에 가 있거나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 기다리지 마라. 왜냐면은 엄마가 최대한 통증 없이 살아있는 게 좀 너무 많이 힘든 상태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엄마 뒤도 보지 말고 가라. 나 기다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도 뭐 이모들이나 아빠는 제가 이제 부산 떠나 있었으니까 엄마가 너 기다린 거라고 그래서
그날 이제 보기는 했는데 그냥 좀 너무 아쉬운. 지금 이제 그때는 엄마 그래 잘 됐어 엄마 잘 더 안 길어지고 잘 됐어 이렇게 물론 엄청 울었죠. 근데 지금은 보고 싶으니까 그냥 그 상황만이라도 약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 저는 방송하면서 이 약간 좀 기쁜 마음으로 왔던 게 엄마에게 실컷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저도 엄마 생각나면은 뭐 가까운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일부러 자제하지 않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를 위한 일이고 또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려고는 했는데 좀 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아요. 근데 저도 할머니가 되게 우리끼리는 막 농담으로 수치 떨어질 때쯤 언니가 이겨내야지 티셔츠를 입어서 자꾸 올라가가지고 할머니 너무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귀에 대고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할머니 버티지 말라고.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그냥 들썩들썩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목에서 입으로 네. 숨을 쉬게 되니까 네. 목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소리도 나고 막 호흡도 점점 더 누가 봐도 고통스러울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있고 그리고 할머니가 누워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막 보게 되잖아요 옆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너무 막 안 버텨도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게 남아있는 사람이 내가 뭔가 할 만큼 했다. 왠지 임종까지를 봐야 내가 나의 클로징인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어서 그걸 좀 더 의미를 두게 되는 것 같기도 네. 해요. 저도 이게 저도 정말 엄마랑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리 했는데도 사실 장례까지도 너무 잘 마무리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막 이러면서 장례도 너무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도 감사했고 이 모든 타이밍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고 막 장례 한 1, 2주 끝나고도 그런 마음에 있었는데 그게 저의 약간 제가 버티는 방법이었다는 걸 그 후에 좀 깨닫게 됐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네. 이것보다 더 좋을 순 없었고 이건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고 엄마 편해져서 너무 기쁘고 막 그 마음들을 정말 가득 찼었거든요. 그게 뭐 억지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그걸로 꽉 마음을 채우고 있다가 한 2, 3주가 지나니까 뭔가 너무 충분치 않았다라는 마음이 들 때 너무 슬퍼지고 그랬고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를 자꾸 곱씹게 됐는데 엄마가 강원아 니는 미안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안해하면 안 된다. 미안해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해준 거를 잘 아는데도 뭔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알아요. 머리로는 그래도 강원아 너 진짜 최선을 다했고 뭐 또 너의 최선을 다하고 아닌 거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너무 잘 보냈고 좋았고 그랬는데도 이 아쉬운 마음에 보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네. 그런 마음에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그 임종은 저는 혼세님 말씀대로 임종은 남겨진 자들의 어떤 클로징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미 할머니 돌아가실 때 할머니 의식이 없게 되신 지가 몇 달째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가서 할머니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직접 키우셔가지고 되게 각별한 사이였는데 저는 할머니랑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내가 아는 나의 할머니는 나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그런 할머니인데 대화가 되지 않는 몸으로서의 할머니의 몸만 내 옆에 덩그러니 누워져 있는 그 경험이 되게 좀 낯설었어요. 그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임종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할머니한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인 것 같아요. 임종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할머니가 처음 진단받고 이제 1년간 투병하시는 동안에 저는 이제 서울에 있고 할머니는 대전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아무런 이제 소속도 없고 뭐 직장도 정해진 게 없고 이렇게 저의 삶도 되게 불안정했는데 뭔가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약간 기대받던 손녀딸로서 뭔가 내가 잘 되는 모습을 할머니한테 보여주지 않았는데 할머니 어떤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그런데 또 막상 서울에서 뭔가 이렇게 제 삶을 꾸려 나가려고 하면 마음이 이제 겉돌고 그래서 자꾸 주말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근데 또 막상 주말에 가 있으면 나 지금 뭔가 여기에서 이럴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되는데 라는 그 양쪽에 오가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할머니 투병하신 한 1년 동안 한 번씩 새벽에 무슨 꿈을 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오열하면서 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거짓말처럼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꿈을 안 꿨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언젠간 이게 다가올 상황인데 내가 뭔가 할머니 옆에 있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딱 그 임종하시고 어쨌든 장례를 치르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꿈을 딱 안 꾸더라고요. 신기하다. 진짜. 저는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요즘에 그레이 아나토미를 다시 보거든요. 근데 마음이 힘들 때 왜 그레이 아나토미를 봤냐면 저기서는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지금 이 스트레스 받는 게 대수냐. 큰 슬픔을 보면서 상대적. 그냥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 이런, 나 진짜. 다 어려워도 이겨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레이 아나토미가 다른 의학 드라마들도 뭐 많지만 제가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게 왠지 이거는 진짜 많이 고민하고 쓴 에피소드일 것 같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비욘세도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망 선고를 받을 때에 그 의사들이 했던 맞아요. 얘기나 뭐 이런 게 기억나요. 있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찍어서 나왔던 그레이 아나토미 에피소드 중에서 하필이면 제가 바로 전주에 봤었던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메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완전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 합병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조차도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일어날 건지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의식이 이제 없는데 그 의식이 없는 사람의 세계가 바닷가로 나와요. 큰 어떤 바닷가에서 이 사람이 그냥 하얀 셔츠랑 이렇게 입고 그냥 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막 앉아 있어. 그럼 저쪽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한 번씩 그냥 평온한 얼굴로 막 걸어와가지고 둘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는데 뭔가 이 사람들이랑 끌어안거나 접촉을 하면은 이 사람들의 세계로 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설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만나면 막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할 것 같지만 뭔가 그냥 이 사람들도 자기 일상을 살다가 만난 것처럼 평온하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시기에 다른 의사가 또 뭔가 사고를 당해서 거의 이제 혼수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의사가 저쪽에서 이제 조용히 막 나타나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는 것도 너무 지쳤고 할 만큼 했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사고까지 당한 약간 그런 설정이었는데 A라는 의사가 아까 그 코로나 합병증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의사가 있다면 이 의사가 남편도 죽은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랑도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미 죽은 사람들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 너는 돌아갈 거야? 뭐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도 오가고 그러는 와중에 그 B라는 다른 의사가 이제 아파가지고 또 이 세계로 넘어왔잖아요. 이 경계에 있는 것 같은 어떤 바다 해변에 있는 세계로 왔잖아요. 어느 순간 그냥 아기처럼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의사가 세상을 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는 B라는 의사가 죽고 나서 A라는 의사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눈을 떴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는 막 딸도 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엄마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 쪼잘쪼잘 얘기해서 기적적으로 이제 깨어나는 설정인데 의사들끼리 막 고민을 하는 거야. 말해줘야 되는데 저 어떡하냐. B라는 의사가 너무 가까웠는데 죽었다는 걸 말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몸이 성치 않고 이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말을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다들 막 먼저 찾을까봐 B는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나올까봐 너무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들 마음을 먹고 얘기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A의 병실로 막 가요. 그래가지고 그 B 의사 있잖아. 사실은 걔가 좀 뭐 어떻게 됐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A 의사가 걔 자기 엄마랑 너무 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를 쓴 제작진들도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많은 고민을 했겠다. 누군가가 죽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근데 제가 그거를 한 전주에 봤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주변에 와서 막 울고불고 너 왜 안 일어나냐를 하는 동안에 영혼이 이미 다른 데에서
그냥 평온하게 자기 일상을 살다가 돌아갈 것인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비욘세에서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저한테 다가오는 콘텐츠 운 같은 걸 믿거든요. 이 타이밍에 내가 이걸 본 거에 이유가 있다는 걸 되게 믿는 편인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할머니가 그렇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되게 생각하면서 할머니 귀에 대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할머니가 평온한 데서 뭐 할아버지도 있고 막 이런 데서 누군가는 빨리 건너오라고 하고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멀리서 그냥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가 있다면 무슨 말이 듣고 싶을까 그런 걸 좀 이미지를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너무 웃긴 게 이제 우리 큰 이모는 부양을 본인이 하시면서 되게 미안한 게 많은 거예요. 열심히 했을수록 미안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옆에 와서 같이 자자고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침대가 너무 작고 불편할 것 같아서 아우 됐어 엄마 빨리 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하면서 막 귀에 대고 엄마 그때 뭐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 막 울고 이제 저희 엄마도 엄마 너무 뭐 미안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말고 얘기하고 언니는 할머니한테 계속 막 할머니 나는 이런 게 좋았고 뭐 저런 게 좋았고 그러면서 거기 가면은 밥하지 마 뭐. 할머니 너무 평생 고생 거기 가서 밥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다 사달라고 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작은 이모 막둥이를 맡고 있었던 항상 성적표도 안 보여주고 좀 프리하게 살았던 막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어떤 차녀 한을 처먹게 만든 쟤는 왜 저렇게 아무도 쟤를 혼내지 않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작은 이모는 이렇게 오더니 순서대로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쓱 내 귀에 대고 엄마 나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마 나 너무 미워하지 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빵 터졌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귀에 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다 괜찮아요 할머니도 괜찮아요 뭐 엄마도 괜찮고 저희 다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귀에다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뭔가 죽음을 앞에 뒀을 때 다들 생각하는 게 진짜 다르구나. 저는 그냥 뭔가 할머니가 항상 작고 좀 겁이 많고 제가 항상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품에 쏙 안았던 사람이어서 할머니가 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다 괜찮아요 하면서 뭐 이제 좀 있으면 편해져요 우리 다 괜찮아요 엄마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아까 아연이도 얘기했지만 그 결국에는 떠나시고 나서 혹은 또 임종도 그 남은 자들의 어떤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다 반응들도 다르고 다들 느끼는 바도 다르고 이렇게 소화하는 방식도 다 다른데 근데 또 장례식 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울면 뭐 영혼이 구천을 또 돈다. 뭐 그런 얘기 있어서 뭐 울지 마라, 뭐 그만 울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근데 저는 제가 장례식들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엄마가 호흡을 멈췄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가서 이제 사망 선고 전에 엄마를 호흡을 멈춘 엄마를 봤을 때 진짜 그때서야 비로소 좀 슬픔을 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잘했다. 네. 근데 그때가 그리워요. 그 슬픔이 그리워요 지금. 그때 울었어야 되는 그 울 수 있었던. 네네. 그리고 그때는 엄마를 만질 수 있었고 그리고 엄마를 만지고 그렇게 울었던 게 너무 그립다라는 생각 들었고 그리고 또 그때 마포만두 작가님 에피소드에도 잘 설명을 해줬지만 장례식장에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그게 한번 찬스가 있고 또 입관식 그쵸 입관 그죠 그 맞아요. 휴지를 한 움큼 챙겨가네요. 네, 그 염습을 하고 입관을 이제 했을 때 저도 그때 그러니까 사실 엄마 돌아가시는 날은 저 혼자여서 또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 와중에도 이게 검열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슬픔이. 근데 제가 그때 그 검열을 알아차리고 아니 나는 너무 슬프고 슬퍼할 건데라고 약간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일단 엄마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게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를 또 비욘세 방송을 통해서 알았고 마포만두 작가님 덕분에 알았고 그래서 진짜 엄마 몸을
정말 샅샅이 만지면서 음. 그때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울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우니까 이제 이모들이나 친척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강원아 그러면 엄마 뭐 못 간다 이렇게 또 의례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이미 좋은 데 갔고 내가 울고 말고로 너무 이제 잘했다. 결정될 일 아니라면서 이모 엄마를 그렇게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내가 우니까 나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우리 슬퍼도 있는 그대로 울자 울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게 되게 잘한 일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 되게 좀 웃겼던 거는 엄마의 그 뭔가 구천 또 돌고 천국 가고 뭐 이런 좋은 데 가고의 이거는 우리의 울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맞아. 우리가 뭔데? 야, 우리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고 이건 이미 끝난 게임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또 이모한테 전달을 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마음을 좀 그래 맞아 슬퍼도 돼. 그래서 저는 진짜 입관이랑 그때 엄마 죽는 날이라는 표현을 좀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 해요. 뭔가 다른 말. 엄마 죽는 날이랑 입관 날 진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울었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장례 발인이랑 뭐 화장터 가고 이런 순서들이 남았으니까 그때를 마지막으로 입관을 마지막으로 울어야 되겠다라는 좀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뭐 그렇게 그 장례 과정 동안 울지는 않았는데 이제 화장을 다 마치고 화장을 하고 엄마 이제 유골함을 들고 이제 장례의 마지막 순서죠. 그 유골함을 들고 이제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저랑 아버지만 이제 그 병원으로 버스를 타고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각자 서울 가고 친구들은 뭐 가족들도 헤어지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인사를 하러 내려왔는데 아연이도 있었고 끝까지 남아줬던 친구 뭐 글렌 뭐 용복이 다 같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뭔가 정말 그냥 폭포같이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이제 댐 개방 약간 이런 느낌처럼 뭐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막 그 울음도 참 좋았어요. 되게 결이 다른 울음이었는데 저한테는 너무 막 그 안에는 고마움도 있었고 맞아. 우리 했다라는 느낌도 있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같이 그때 빵 울어주는 친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누가 우는 걸 보면서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특히 한국인은. 네, 이게 근데 진짜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게 저도 이제 그 영정 사진을 이제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걸 집에 가져갈 거라고 버스에 먼저 올려놓는다고 유골함이랑 그걸 먼저 올려놓고 되게 뭔가 잘 마무리했다 마음을 딱 단단하게 해서 인사를 하러 내려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뒤로 내가 눈물이 터진 포인트는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미 울고 있었고 아연이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왔지만 이제 스케줄 때문에 먼저 간 친구도 있었지만 거의 한 5명 정도가 끝까지 함께 해줬는데 잘 살았다 근데 그때까지 정말 남아주는 친구가 부산인데 정말 너무 잘 살았더라고요. 제가 또 부산에서 만난 친구들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살았다 진짜로. 다들 뭐 서울에 이제 있는데 또 제가 엄마를 되게 자주 말하고 다닌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엄마도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들과도 이제 잘 알고 뭐 우리 뭐 아연이 우리 용복이 뭐 우리 글렌 뭐 이렇게 해서 다 아는 그 사이여서 그 친구들도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또 있어서 또 그렇게 또 남아준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100번을 하는데 한 200번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입관이 그게 진짜 마지막 그 기회잖아요. 막 울고불고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예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엄마 쪽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고3이었는데 애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애들 너무 고3이잖아요. 170이 넘는데 고3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들어갈래요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다 보니까 엄마가 있으니까는 나도 일단은 할머니 가시는 걸 보고 싶고 엄마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휴지를 막 다 챙긴 거예요. 손자 손녀 라인들이 휴지를 챙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들이밀고 이제 하기로 됐는데 할머니 얼굴을 이렇게 잡고 볼에 이렇게 뽀뽀를 하려고 이렇게 얼굴에 볼을 붙였는데
진짜 차갑잖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영안실에 있는 데서 나오신 거여서 네. 엄청 차갑잖아요. 그 경험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차가우니까 아 이제 그냥 정말 몸이구나, 남겨진 몸이구나, 할머니가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그냥 저한테는 이래서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하는구나, 이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문이 닫히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그 장례지도사 분이랑 염하시는 분이 할머니 잇몸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의치를 다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주시고 여기 이렇게 위에 윗니랑 이렇게 해서 넣었다 이제 얘기하고 했는데, 화투 넣어주시고 좋아하던 뭐 가방이랑 화투랑 막 넣어주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상주분 여기 성함 쓰시라고, 고인분 성함이랑 이렇게 쓰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외삼촌이 그걸 막 쓰고 있는데 엄마랑 작은 이모가 갑자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청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쓰러지나 보다 막 이랬는데 웃는 거야. 미친 듯이 울다가 갑자기 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약간 실성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또 막 엉엉 울면서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근데 아까 왜 웃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외삼촌이 글씨를 너무 잘 쓰더라. 애기같이 쓸 줄 알았는데 글씨를 너무 잘 써서 그걸 보면서 둘이 이제 자매 둘이 들이면서 글씨 잘 쓴다 이렇게 되면서 그게 터진 거야. 입가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웃기잖아요. 보면 맞아. 장례식은 그런 게 진짜 너무 중간중간에 너무 웃긴 거야. 진짜. 아 근데 진짜 저도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장례식 때 그 타이밍이 그러니까 저의 웃음 포인트는 뭐였냐면 정말 엄마다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엄마가 9월 5일이 그때 목요일이었거든요. 목이니까 목금토 해서 토요일에 이제 발인을 하잖아요. 화장을 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화장터가 다 부킹이 이미 완료가 돼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 날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요일이 발인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성모병원 호스피스에 있으면서 대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되었는데 마리아 탄생일이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딱 그날 9월 8일. 네. 그래서 그 타이밍도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되게 살림꾼이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정말 9월 8일에 아빠가 끊어놓은 병원 주차권이 딱 떨어지는 세상에 정말 우리가 그때 중요해. 근데 아니, 너무 많이 나와. 솔직히.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좀 길어지겠는데 해서 그 지금이라도 한 달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달 했는데, 정말 한 달 마지막 날이 9월 8일. 방을 빼는 날, 자동차 방을 빼는 날 이제 맞추셔가지고. 와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 장난 아니다. 아니, 제가 여름 휴가를 미루다가 9월 중순에 일본 여행을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고가 곧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같이 가는 친구에게도 혹시나 만약에 내가 일본에 가 있을 때 부고가 오면 나는 갑자기 가야 될 수도 있어. 이걸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해놓긴 했었거든요. 근데 용복 언니가 제가 이제 여행 가는 걸 아니까 뭐 너 숙소는 어디로 했어?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언니 나 사실 지금 숙소를 못 정했어. 왜냐면 부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마음을 못 정하고 있어 지금 이랬는데, 딱 그 통화를 하고 다음날 부고가 딱 떴어요. 가건 오빠 어머니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연락 글렌한테 받자마자 이제 용복 언니가 저한테 전화 와서 엄마가 너 일본 여행 맘 편히 가라고 지금 진짜. 돌아가셨나 봐.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모인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임종을 지키냐 마냐 뭐 어떤 게 호상이냐 이런 얘기들도 했지만,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만 해도 가족도 임종을 맞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셨던 분들 분명히 아무리 뭐 마음으로 어떻게 더 하고 싶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는 지금 투병이라 쉬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장례 기간에 가서 좀 머물고 이런 게 가능하지, 만약에 현생이 너무 바쁜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너무 같이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애도를 같이 한다라는 것이 되게 생각보다 더 이제 희귀한 경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상황도 받쳐줘야 맞아요. 되고 또 나의 어떤 체력도 받쳐줘야, 내 상황도 거기 맞물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저희 엄마 장례식 같은 경우는 금토일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필 화장터가 다 부킹이 된 바람에
그래서 또 부산에서 하니까 또 서울에 있는 지인들이 내려오려면 만약에 진짜 주중에 이렇게 됐으면 좀 참 어려울 뻔했는데 그래도 딱 그때 엄마가 맞아. 우리끼리 모여서 정말 한 파티 하라고 우리 엄마 맨날 야 한 파티 해라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한 파티 했어요 엄마. 제대로 했죠. 네, 네, 진짜. 덕분에 어머니 진짜. 덕분에. 너무 저도 왜냐면은 7월부터 계속 너무 바빴거든요. 그리고 보통 방송이나 이런 거는 제가 마음대로 이걸 조율할 수가 없고 너무 몇십 명의 이런 게 얽혀 있고 이러니까. 근데 마지막 촬영이 화요일에 끝났고요. 할머니가 금요일부터 아프시기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에 가신 건데 원래는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해외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판에 취소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취소가 안 다행이다. 됐으면은 어. 임종이 문제가 아니라 장례 발인까지 아예. 끝난 시점이었을 걸 제가 아예 없었을 거였는데 금요일 오후 2시쯤에 와야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비욘세 편집도 끝나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는 거의 금요일이 항상 휴일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갈 수 있었고 그 뒤에도 앞에 프로젝트가 완전 끝난 상태여가지고 뒤에도 쭉 같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저희 11월 30일에 이제 부산에서 그 마우스북 페어에 짐송님이랑 같이 강연을 나가거든요. 티켓 안 사신 분들 예스24에 마우스북 페어를 검색하시면 11월 30일 저녁 7시에 이제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게 원래는 잡혀 있는데 지금 장례랑 이 모든 게 26일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30일 행사도 다 하고 그리고 12월에는 제가 그동안 너무 좀 고생도 했고 좀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재아 언니네 제주도 집에 가 있기로 했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맞춰서 새로 신간 나온 거 북토크를 해야겠다 했는데 그거를 귀신같이 진짜 어딘가에 한다면 2, 3일이 베스트였는데 그때 딱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모든 걸 다 제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나를 제일 예뻐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혼세님 그 지금 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례식장을 이제 가서 뵀던 그 할머님의 그 사진에 그 알사탕 같던 그 맞아. 광대가 씩 웃는 그 느낌이 생각이 나면서 응. 아마 손주를 위해서 이렇게 씩 한번 맞아요. 웃으면서 준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또 했네요. 예. 아니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강원님이랑 글렌이랑 셋이 같이 갔잖아요. 이제 딱 입장을 해서 빈소에 들어가서 영정 사진을 한번 보고 옆에 서 계시는 가족분들을 보는데 지금 거의 강원님, 강원 아버지 맞아요. 못지않게 카피 페이스트가 정확하게 맞아. 그라데이션 완전 끊이모 엄마 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이제 못 보셨는데 할머니의 그 굉장한 유전이 뭐냐면 이제 일단 앞광 옆광이 조금 있으면서 그 인디언 주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코 옆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시옷자로 있는 그 주름이 있어요. 앞볼을 이렇게 가로지른 주름이 있는데 그게 할머니, 큰이모, 작은이모, 저희 엄마 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저희 이제 조카까지 조카까지 그 여자애들 라인에 다 이게 싹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영정사진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은 저희 할머니는 엄마 중학교 때부터 돌아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영정사진이 주기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찍어놨는데 예전에 굉장히 좀 포토샵을 많이 했던 그거를 거의 몇십 년 전에 한번 찍어놨다가 다들 가족들이 얼굴이 너무 다르다. 이거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이건 뭐 사진 때문에 지금 하늘에 못 올라가실 판이다. 매칭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저희 아빠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셔서 아빠가 찍었던 사진 중에 이제 예쁘게 나온 거를 이제 넣었는데 저는 또 그 영정사진을 보는 내내 센터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강원님 어머니가 아메리카노 들고 있는 사진 구도 자체가 약간 일상사진 그쵸. 느낌이어서 그거는 괜찮은데 애매하게 센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깨를 기준으로 봐도 안 맞고 코를 기준으로 봐도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거슬렸던 3일 내내 너무 거슬려가지고 근데 그 사진 자체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그 귀엽게 웃음이 나왔죠. 계속 지금 기억이 나요.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예. 그 오히려 물론 그런 센터나 이런 거는 계속 보시는 분들은 거슬리실 수도 있지만 가족분들은 계속 보셔야 되니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방문해서 보는 사람한테는 센터보다는 그 인상이 더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분위기. 근데 진짜. 너무 그 미소가 너무 온화하시다라는 인상이 남아서 너무 좋았던. 맞아. 정말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 녹음이 시작됐잖아요. 원래 짐성님이 와서 둘이서 얘기를 할 때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상가집 가서 절해본 적만 있지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못 봐가지고 짐성님 근데 신기한 게 되게 사람들이 절을 안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 보통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이제 천주교 신자여서 저희 집이 다 그쪽이어서 그 천주교 뭐뭐 성당 하는 그 휘장 같은 거를 이제 성당에서 보내주셔서 앞에 있었는데 짐성님이 그거를 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잠시 고민하는 사이에 저희 엄마가 짐성님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쭈뼛쭈뼛 하시는 줄 알고 저한테 야, 네가 빨리 가서 알려드려 막 이러는 거. 근데 나도 몰라. 나도 맨날 뚝딱거려. 난 몰라. 이렇게 하다가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걸 되게 어색하게 막 어영부영하다가 나도 다리를 벌린 채로 인사를.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짐송님이 근데 절을 하는 게 어떤 종교에서는 그 절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기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인이 되신 당사자가 또 기독교인이거나 한 경우에는 그 추모의 방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는 일단은 그래도 그냥 일단 인사만 하는 걸로 반절처럼만 하는 걸로 하고 절을 안 하기는 한다. 근데 그게 좀 약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섬광처럼 그동안 내가 모든 상갓집에 가서 절을 했던 게 떠오르면서 우리 집은 성당이긴 하지만 제사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재단이 너무 그냥 익숙한 거였던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절을 하고 물론 상주한테 절을 2번 할 뻔했었던 뭐 그런 에피소드 보내버릴 안 빠지고 뻔. 있죠. 한 명씩. 있지만 당연히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면서 야 여기 나중에 대박 크리스찬 2명 오니까 대박 크리스찬. 우리 대박 크리스찬으로 간 거였구나. 대 크리스찬 2명 오니까 대 개신교인 2명 오니까 우리 거기다가 물어보자. 성당은 그냥 익스큐즈 하는 분위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자. 했다가 이제 그 얘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거 장례식 토크를 비욘세를 해야 된다. 진짜 맞다. 그 얘기 하다가 됐죠. 나왔다. 그죠? 이게 네. 오프닝일 예정이었는데 네, 거의 맞아요. 1시간 있었는데 이제 오픈됐구나. 이제 오프닝이지. 그래서 일단 대대손손 크리스찬 집안이신 아영 감독님께서 이걸 어떻게 기준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4대째 기독교 집안 K 장녀로서 대박 뼈대 있어. 와 진짜 이게 힘이 실린다. 힘이 실린다. 공신력. 저희 집의 맥락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이제 시간장이 있는 집인 네. 거예요. 여기가. 약간 전문가 패널로 지금 초대가 된 장난 느낌이 아니지. 확 나면서 네. 저희 외가는 대대적인 유불교 집안이고 저희 친가는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찐은 저희 친할머니 아까 말씀드린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집안을 개신교적인 분위기로 아예 가풍을 바꾼 건 그 할머니부터예요. 그 퀴어 마이 프렌즈에 나와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맞아요. 기도문 놓고 반사회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네, 분위기도. 맞아요. 네, 그게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일상적인 풍경이고 저희 할머니가 저를 안고 새벽 기도를 늘 가셨거든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깨보면 교회에 와 있고 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양쪽 집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그 종교적인 어떤 갈등 속에서 로미오 네. 줄리엣 같은.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자랐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개신교에서는
절한다라는 거는 우상숭배로 간주하는 그쵸, 분위기가 그쵸. 있어요. 그걸 아주 강하게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친가에서는 제사를 단 한 번도 드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근데 외가는 늘 제사를 맞춰서 드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가 제사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게 아마 그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심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어머니가 결혼 전엔 천주교를 혼자 다니시다가 네. 그냥 성당이 좋아서 다니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나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신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이 개신교 계통만 따르도록 교육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장례식 같은 데를 갔을 때는 당연히 그냥 목례 정도인 건데 이제 저희가 상주가 돼서 저희 가족이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오시는 분들의 종교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영정사진에 절을 하는 것은 저희한테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저희한테는 상관이 없었고 왜냐면 그건 그분들이 예의를 지키는 맞아. 방식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신 분과 상주가 맞절을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인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도 세배는 드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사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사의 개념으로서 예절로서 절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한다던가 무덤에서 절을 하거나 하는 거는 해본 적이 없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럼 이게 영정사진 앞에서 절하는 것과 무덤에서 절하는 걸 다르게 보는 거네요? 네. 비슷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게 아마 개신교마다도 또 가풍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집안마다도 아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배울 때는 인사의 개념으로서의 절은 물론 하지만 돌아가신 분께 혼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배운 게 제 기억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유불교 집안의 첫째 장남이었기 때문에 네. 장례의 방식도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에서 천막을 치고 그 며느리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직접 음식을 해서 손님을 대접을 하는 장례를 치렀어요. 아예 그러니까 저는 친가랑 외가가 아예 분위기가 달랐던 건데 막 그런 무슨 자료 화면에 같은 나오는 나온 네. 것처럼. 그래서 상여가 집에서 나갔어요. 아예 장례를 집에서 치렀기 때문에 사극에서 나봤네요. 진짜, 상효가 맞아. 나가는 거. 맞아. 어깨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상효라는 거를 생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상여가 집에서 이제 나가서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선산이라고 하는데 가서 이제 그 무덤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을에 이걸 돌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어르신 분 주로 남자분들이. 그럼 앞에 이렇게 그 종 같은 걸 울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상여가 같이 나가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 그쵸. 이걸 메고서는 산까지 그쵸. 오른다는 게 그래서 이제 마치 결혼식 할 때 함아버지가 하듯이 네. 상여가 가다가 이 종을 올리시는 분이 갑자기 멈춰요. 그러면 지금 외할아버지가 못 가고 있다. 그럼 누가 와서 절을 하고 돈을 좀 드리고 하면서 이거 중간중간 하면서 이제 상여가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상여가 나갈 때 우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같이 못 따라가고 아마 남동생들은 너무 어려서 못 따라갔던 것 같고 저랑 저희 아버지 정도가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은데 저희 아빠는 사위죠. 사위랑 네. 이제 외손녀인 제가 따라갔던 건데 시골이고 서로 가족 관계를 다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외손녀가 있다는 걸 아셨나 봐요. 이 종을 올리시는 분이. 그래서 외손녀 나와서 인사하라고 외할머니한테 코라웃. 네. 아 근데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와, 네, 그럼 초등학생? 진짜 애기야. 맞아요. 네. 아니 그분도 되게 경우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너가 해. 너가 이게 아니고 그냥 딱 지목을 해서 맞아요. 약자 지목 배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다 했을 거야. 약자 지목 배들처럼 와. 코라웃이네. 진짜 코라웃이야. 아마 뭐 와. 외삼촌도 하고 제 그 사촌 오빠들 있거든요. 외삼촌 아들들 오빠들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 다음 대박이다. 타이밍으로 이제 저한테 온 거죠. 그 약간 폭탄주 돌리듯이 이렇게 차례가 이제 저한테 와. 지목 배틀처럼 이제 왔는데 와서 근데 그 상여가 길고 행렬이 좀 되다 보니까 저희 아빠가 제 옆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갑자기 외삼촌이 저한테 돈을 주셔가지고 얼레벌레 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상여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돈을 앞에 드렸
그러니까 어른들 한 걸 보고 따라했겠지. 그렇죠. 이제 절을 한 다음에 드리는구나 하는 네. 걸 보고. 그쵸. 네,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치.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외삼촌이 하라는 대로 한 거죠. 어. 했는데 하고 나서 아빠가 저한테 정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런 거 절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그때를 기억해 보면 제가 어릴 때잖아요. 근데 네. 저도 아주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이 절에 대한 역사가 한국의 개신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깊은 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어머 세상에. 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 절을 하지 않아서 고문을 당했던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 거기까지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런 걸 듣고 이제 절하면 안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배우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으로 어디서 절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절을 해보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색하게 했을까? 맞아요. 얼마나 이상한 진짜 문진으로 엉거주춤. 했을까? 엉거주춤한 진짜. 거죠. 와. 아니 근데 절 자체도 그런데 지금 그 상여라는 이 행사 자체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다 있고 그 상황에서 13살 아이가 얼레벌레 한 거죠. 뭔지 모르는 근데 채로. 이거를 이제 문제는 이거를 알았을 것인가인 거죠. 그 엄마 쪽 친척들이 대유교 집안 사람들이 이 집안이 지금 이 딸을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를 알고 콜아웃을 했을 것인가가 굉장한 그러니까 쟁점 이게, 아닙니까? 그쵸. 이게 일부러 외손녀를 약자지목을 한 건지. 오늘 마리 앙뚜아네트랑 디바리 부인이 너네 인사 좀 먼저 해라 해서 오늘 베르사유에 사람이 많네요. 그런 거잖아. 알고 했을 것인가가 지금 굉장한 쟁점 아닙니까? 진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크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딸을 출가회인으로 보는 정도의 이제 유교적인 어떤 맥락에서 과연 그 딸이 딸을 어떻게 교육하는가까지 신경을 썼을까? 그냥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냥 이건 당연한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 분들에게는 이거는 당연히 요청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는 거였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아빠가 저한테 막 화를 냈던 것은 본인이 거기서 마이너리티라고 느꼈던 게 아닐까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본을 보여야 하는데 뭔가 제가 배운 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아빠의 어떤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도 아기 때였는데도 아빠가 이렇게 화를 낼 때 아빠가 화를 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제 안에 내가 지금 잘못한 큰 실수를 건가? 했구나. 이게 종교적으로 뭔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각인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된다고 배웠던 것들을 한 건가라는 그 불안감과 수치심 같은 게 갑자기 밀려왔던 기억이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좀 너무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13살. 아까 그 혼세님 얘기하실 때 그 입관을 뭐 애들 19살 애한테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13살 맞아요. 외손녀 너 나와 이거 뭐야 진짜. 아마 근데 기독교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상황에서는 제가 인지하기로는 그랬고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는 절을 하는 건 그냥 너무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다라고 간주되는 문화에 약간 저랑 저희 아빠 정도가 되게 당연하지 않은 어떤 것처럼 이렇게 동동 떠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만 해도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사람들이 저를 되게 안 하네? 하다가 이제 와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가 개신교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하는 거에 다 맞춰서 살 필요는 아무리 없다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한 행사잖아요. 그리고 그 가신 분 당사자가 또 그렇다면은 이걸 추모하는 입장에서 굳이 불편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2024년에 와서 이제야 이거를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를 생각한다는 거를 고려해 보면 그때는 진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불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이미 쭉 해오고 있던 되게 자연스러운 방식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 장례식이 전통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약간 옛날에는 관혼상제가 다 그냥 마을의 행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마을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죠. 있고 네. 그런 상조 같은 게 이미 안에 결성이 돼 있고 하니까 이게 누구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치러내는 어떤 행사 같은 느낌? 관례라는 게 뭘까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저는 또 성당식이었잖아요. 할머니 장례미사로 이제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미사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오늘은 뭐 저희 할머니 성함이 이제 박희선 대례사인데 박희선 대례사 자매님의 뭐 장례미사로 거행됩니다. 마음으로 빌어주세요를 하면서 이제 그게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박희선 할머니잖아요. 근데 자꾸 마이크를 자꾸 김희선이라고 아, 김희선 대례사 그게 다들 화가 나는 동시에 너무 웃긴 거예요. 하필은 이름이 김희선이니까 최희선이었으면 안 근데 야 지금 할머니를 김희선이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진짜 한바가지 웃고 겨우겨우 정정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그러고 했었죠.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아침 5시 반 미사면은 진짜 새벽이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장례미사라는 이유만으로 거기를 이제 다 와주신 분들이 계신 맞아. 거예요. 혼자 오신 막 백발의 노인분들도 맞아. 계시고 해가지고 운구하면서 나가는 행렬을 끝까지 막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게 진짜 너무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나중에는 그게 종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장지까지 저희는 현충원이었는데 거기까지를 따라가면서 그 절차에 맞는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되게 감사한 와중에 또 그 기도문의 내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독서도 하고 그래서 그 성경 부분을 이제 읽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무슨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고 야만족들을 어떻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이 난리가 나고 이런 와중에 그거는 또 마음이 되게 복잡해.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옛날에 썼던 인간이 옮겨 적은 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쨌든 종교적인 마음으로 행사를 하는 건데 아 이게 진짜 마음이 되게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냥 어렴풋이 왜 종교에 독실해지는지를 좀 알겠다. 어쨌든 이게 어떤 종교색이 뭐가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를 갖는다는 감각이 맞아요. 되게 네.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말 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그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종교마다 다른데 저희 집은 카톨릭 집안이 아닌데 저희 엄마가 성모병원 호스피스를 다니시면서 세례를 받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식으로 했어요. 네. 장례를. 근데 가족 중에 아무도 천주교가 천주교가 없어. 아무도 몰라. 저희 그 엄마가 유일해. 둘째 이모가 배워간 거야? 저도 몰랐는데 둘째 이모가 천주교를 다니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왜냐면 거예요. 조용히 가니까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근데 뭐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기도 했고 또 엄마가 천주교 신자라고 30% 할인도 받고 그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저도 이게 지금 혼세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감사한 사람들 특히 그 어떤 종교에 대한 마음으로 정말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지금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이시기도 하고 저희 엄마 호스피스 있을 때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 뭐 보러 이렇게 오셨던 자원봉사자 분이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염습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고인의 이제 고인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화장하고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례를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다 비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가격표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받을 때 염습은 그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돈 안 받으시냐 하니까 이건 자원봉사자 분께서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입관하고 그렇게 뵀는데 이게 얼굴이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매치가 안 됐는데 호스피스 때 뵀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이제 호스피스에 있을 때부터 알고 그리고 염습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장지까지 가주시려다가 그분이 너무 미안한데 장지까지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지만 엄마 잘 보내드리고 오라고 그 이제 차 타기 전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장례 과정을 사실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엄마의 장례 과정을 제가 다 손수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엄마가 또 카톨릭 신자가 되었고 그 가톨릭에 대한 어떤 신자의 마음으로 고인이 된 사람을 이렇게 막 자원봉사를 하는 그 마음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너무너무 되게 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약간 감사함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진짜. 네.
근데 종교가 그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저희 큐마프에서 강원님이 애타게 찾았던 그 커뮤니티 개 크네. 네, 개근의 네, 게이 크리스천 네트워크를 찾아 헤맸던 뭐 강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커뮤니티가 맞아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에 찾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 장례는 완전 그 개신교와 유교와 어떤 토속 신앙가 뭐 어딘가 사실 한국의 그 토착되어 있는 개신교의 어떤 전통이 되게 좀 묘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할머니 발인 예배를 매일매일 장례식장에 예배가 있었고 매일매일 교회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이랑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도 발인을 교회로 다시 관을 장례식장에서 싣고 가서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할머니가 다니셨던 교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할머니의 거의 모든 커뮤니티가 다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어른들이 성가복을 입고 상여를 메고 또 산을 올라갔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그림이죠. 상여는 또 이제 유교식으로 하시고. 와. 네, 그래서 교회 차로 산 밑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 분들이 성가복을 입고 상여를 메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와, 올라간 야,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곡을 하는 대신에. 네. 아니 근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카톨릭 하서 이렇게 엄마 빈소를 마련해 주는데 연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고 가시는데 아, 맞아. 그리고 그 한국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멜로디 라인은 연불 네네. 라인이고 맞아. 내용은 성서예요. 염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염도를 그래서 하시죠. 연불과 기도의 약간 하이브리드인가 뭐 저는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그래서- 염도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르니까 근데 이거 저희 천주교식으로 하는데 연불 틀어주고 가셨다고 이렇게 근데 하니까 진짜 리듬이 연불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좀 종교가 뭔가 방식을 선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로컬라이제이션. 네, 진짜 이런 식으로 로컬라이제이션. 로컬화가 된 거 아닐까? 근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음.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서울로 다 오고 할머니는 이제 계속 거기 남아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였는데 마지막 1년 투병하는 과정은 혼자 계실 수가 없어서 이제 작은 집에서 모셨어요. 근데 아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시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단짝 베스트 프렌드인 집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제가 크는 과정도 커가는 과정 다 보셨던 그분이 장례식장에 딱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가족보다 더 슬픈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야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다. 이거는 나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는 것은 어쨌든 그건 거스를 예측된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친구가 죽는다는 것이구나 저분한테는 라는 걸 제가 그때 지금보다는 좀 어린 때였는데도 가족보다 어쩌면 매일 만나서 안부를 우리 가족들이야 뭐 명절 때나 만나는 거니까 근데 정말 매일매일을 만나는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좀 다른 의미구나라는 걸 그분 표정을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아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건 너무 슬프다는 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죽고 나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맥락이나 이런 거 없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만약 내가 엄마가 죽지 않고 말하자면 타이틀이 애매한 누군가가 죽었는데 맞아.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큰 의미라면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없는 건가? 근데 그 슬픔의 어떤 경중을 뭔가 사회에서 정한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는 한국에서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만약에 제 배우자 뭐 제 파트너가 죽었을 때 뭐 이게 제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면 을에 그냥 공감할 것들을 만약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면 그 연장선에서 어떤 슬픔의 무게라는 게 달라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그 아연 감독님이랑 강원님이랑 글렌 이렇게 왔을 때도 보통 장례식장에 서 있으면서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은 새로 오는 손님들을 인사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짐속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한데 엄마 아빠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때 친구 이런 게 있는데 나는 그러네. 뭐 비혼 부르짖다가 알게 된 친구 뭐 이런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뭐 혜영 언니나 뭐 셰리 언니 왔을 때도 동네 친구야. 근데 다들 거기에서 뭔가 더 다른 그쵸. 추가적인 네. 설명을 원하는 느낌? 그게 어떤 프레임 안에 다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 투성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세 분이 이렇게 왔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이분은 영화 감독님이고 두 분은 출연자야라고 되게 애매하게 말을 한 거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님이 그래서 얼굴이 빛난다 이러시는데 그런 영화는 아닐 텐데 아니 너무 후줄구레하고 왔는데 연예인 왔다면서. 그런 영화는 아닌데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우리 엄마랑 아빠는 퀴어 마이 프렌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분들 머리 위에 물음표가 뿅뿅 떠 있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내가 강원님이랑 친구도 아니고 뭐 이분들은 내가 팟캐스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도 않고 팟캐스트에 나왔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했어도 근데 조모상까지 그런 사람들이 오나라고 했을 때 그동안 그러네요. 우리가 쌓은 유대감이 어느 그 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맞아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되게 애매하구나. 그리고 나한테 왔던 친구들이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다른 손자 손녀 친구들은 누가 오면은 엄마 얘 알지? 나랑 같이 고등학교 다녔잖아. 막 이런데 나만 자꾸 이상한 친구들을 데려온 사람처럼 뭔가 되게 설명할 수 없으면서 이게 나중에는 진짜 나의 장래를 치렀을 때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왔을 때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렇지 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슬픔을 안고 올 수도 있는데 나랑 더 가까이 지내서 이 친구들을 뭐라고 이름 같은 거를 쓰게 될까 나중에 친구들이 어떤 상주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제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썼지만 나중에 상주를 정할 때 뭐 유서에도 그런 식으로 쓰게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하면 이게 되게 애매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이번에 여자들은 보통 머리핀을 주고 남자들은 완장을 주는데 아빠 쪽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는 수트를 입으니까 그 소복이 안 어울려서 수트를 입어서 저도 완장 주세요 했는데 여자분들은 못 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얘기했더니 뭐 여자는 뭐 핀으로 이렇게 얘기하길래 남자 사촌 한 명 불러가지고 야 너 그거 가서 완장 하나 더 달라 그래서 받아 그래가지고 걔를 시켜서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뭐 모든 과정이 그래요. 뭐 아드님 나오세요. 뭐 순서부터도 일단은 나이가 더 어린데도 그 외삼촌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가고 가장 연장자인 큰 이모는 밑에 있게 되면서 그 밑에 손자들 이름을 이제 열거할 때도 외삼촌 아들 먼저 그 다음에 뭐 딸, 그 다음에 이제 큰 이모 아들 먼저, 그 뒤에 누구 딸 이제 이런 순서가.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친구까지 가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강원님도 나중에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쨌든 이모들이 느끼기로는 내가 엄마보다 더 가깝다라고 느낄 수 있고 그래도 아들이 더 가깝다라고 느낄 수 있고 남편이 더 가깝다라고 느낄 수 있어서 엄마를 중심에 두고 뭔가 어느 순간 입김을 발휘해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이거는 엄마가 원한 방식이 아니야라고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저는 그거를 아마 제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장례를 치르게 될 때는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은 사실 얘기를 먼저 내놓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지금. 그리고 친구라는 이름 안에 너무 많은 관계들이 맞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아. 사실 그 하나로 어떻게 정의하기도 어렵고 얘는 찐친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없는 동창. 뭐 그런 노릇이고 근데 사실 장례 때 그 관계의 어떤 그 지형도를 이렇게 나누는 게 그냥 정말 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거대한 시스템이 있고 그 거대한 시스템 맞아요. 안에서 아들을 먼저 올리는 게 편하고 뭐 며느리는 이쯤에 놓는 게 편하고 외손녀는 이쯤에 놓는 게 편하고 해서 사실은 그게 어떤 그 고인이 되신 분의 관계의 어떤 진실을 반영하기 위한 건 전혀 없고 그냥 이걸 진행하기 위한 어떤 절차이지 않을까.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의 역할을 다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하는 게 맞아. 아님에도 먼저 이렇게 놓이고 하는 것들이 그냥 시스템화 되어 있는 어떤 것? 그렇죠. 그 네이밍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관계의 진실은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터져 나오는. 맞아. 아니 그래서 저희도
입관을 할 때 다 돌아오면서 인사를 한 다음에 뭐 아드님 나오셔서 이거 잡아주세요, 손자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 상조회사 직원분이 며느님만 나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여서 며느리는 한 명이고 딸이 이제 셋인데 큰 이모가 돌보셨단 말이에요, 할머니를. 근데 며느님 나오세요, 제일 고생하신 며느님께서 대표로 한 말씀 하세요라고 지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애매했던 게 뭐냐면 큰 이모가 할머니를 돌보고 같이 이제 동거인으로서 같이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그걸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그게 무슨 뭐 누가 의무를 져버렸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제일 뭐 가실 때까지 고생하셨던 며느님이 나오세요 하는 순간 그 며느리에 해당하는 외숙모도 약간 자식이 4명인데 그 당연히 며느리가 간병을 했을 네, 거라는 그 4명을 전제인 거잖아요. 패스하고 이렇게 부른 게 이분도 약간 머쓱할 수도 있는 분위기인 거고 괜히 거기 있는 손자 손녀들도 근데 큰이모가 지금 제일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을 텐데 큰이모가 24시간 붙어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누군가 말을 해야 된다면은 큰이모가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대접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약간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서로가 다 같이 민망해지는 좀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며느리가 모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의무도 아니고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하지도 않고 그냥 각자 주거 형태가 다를 뿐인 거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근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약자 지목 배틀 얘기했지만 코라웃을 당한 거잖아, 그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저것도 진짜 한 명을 콕 집어서 부를 거면은 뭐 하다못해 상주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라도 한번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굳이 그거 안 할게요, 마지막 한 명 부르는 걸 안 할게요를 하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마지막으로 누군가 하세요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생판 본 적이 없는 상조회사 직원분이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며느님 앞쪽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며느님이 제일 고생하셨으니까 한마디 하세요 한 게 되게 뻘쭘해진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 근데 그건 너무 지금 너무 뻔한 대본이 있는 걸 달달달 읽는 사람처럼 마치 그냥 MC가 뭐 누구 뭐 소개해주세요 하면은 뭐 여자친구에게 소리 한번 지르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사실 그 장례식이라는 건 정말 관계가 그 가족들의 되게 다양한 어떤 것이 다 다를 텐데 그걸 업으로 하는 분이시면 참 맞아. 저는 경험이 아예 달랐어서 또 그게 또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한국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한 1시간 한 뭐 15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거짓말. 길면 한 30분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지금 3명 다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해요. 이제 시작했는데. 맞아, 이제 입 풀렸다. 지금 얘기도 못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식에 뭐가 정석인지도 얘기를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감독님은 생각하기로는 저는 해도 된다. 오신 분이 하시는 거는 그거는 상주들도 그거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건 좀 너무 예의가 없는 근데 거 아닌가? 상여에 하는 게 안 되는데 영정사진 앞에서 하는 건 되는 것도 뭐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게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애매하니까 단절로 하자라는 것이 중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서로 간에 원만히 타협하자. 그렇죠. 그리고 장례식장은 원래 좀 멱살잡이 이런 게 또 있어줘야지. 그런 게 좀 오고 가고 하는 곳이니까 또 정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미리 하셔라.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급한 결론을 내면서 저희가 지금 원래 그 가야 되는 시간 같은 게 다들 있으셨어가지고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너무 갑자기 인사를 하려니까 좀 어떡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네. 2탄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근데 매번 그랬어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저희 녹음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비욘세 특인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은 일단은 작년에 비욘세 녹음하고 나서 한 번씩 시간이 될 때마다 저랑 강원님이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잖아요. 자기가 나온 게 제일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다른 영화 모더레이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 영화 소개를 어떻게 하지? 라는 것 때문에 그때 혼세님이 우리 영화 어떻게 소개했지?라는 게 갑자기 다시 궁금해져서 다시 듣는데 너무 그 세심한 질문들이었구나라는 걸 좀 또 1년 뒤에 느끼게 돼서 다시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최근에 강원님이 나왔던 팟캐스트도 들으면서
저는 사실 강원님을 7년간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원님의 어떤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계속 추적을 하다가 이제 다큐멘터리가 끝난 뒤로는 그렇게까지 그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거리가 저희 안에 또 설정이 된 것 같아요. 평생치를 한 번에 몰아서 또 했어가지고. 맞아요. 예. 굳이 그렇게 하지는 말자. 우리 다 했다. 지지고 보고 했다. 근데 또 다른 혼세님의 관점을 통해서 강원님의 굉장히 중요하고 내밀한 이야기들을 팟캐스트로 듣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묻지 않은 강원의 안부나 깊은 속내를 다른 매체와 다른 분의 관점을 통해서 들었을 때 오는 새로운 영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그 대화가 그리고 그 생각이 휘발되지 않고 기록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장례 특집으로 최근 상을 치른 상주인 분들과 또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와서 또 지금 오늘 했던 얘기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도 슬픈 일인데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맞아, 나는 이런 걸 나도 겪었지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 대화가 미래의 저를 생각할 때 미래의 우리에게 기록된다라는 게 너무 의미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새삼 다시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게 말씀 잘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소감? 부담스러워. 저는 지금 이제 캐롤이 점점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 연말 분위기에 끼얹는 장례 특집인 것 같아서 또 이것도 되게 비욘세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오늘 엄마 얘기 너무 편하게 많이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솔직히 마음껏 못하는 부분이 있죠. 조금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네네네네. 그건 또 이렇게 다음에 나와서 그럼요. 해보는 걸로 하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방송을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듣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가 소중한 사람을 이 부재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그분을 떠올리시면서 좀 마음껏 그분을 떠올리시고 충분히 슬퍼하시고 또 저희 농담에 또 웃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집에 왔거든요. 중간에 잠깐 그 수트 가지러는 왔었는데, 그 할머니 병원은 경기도 분당에 있었고 저희 엄마 아빠는 또 경기도 광명에 있고 저는 또 정원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원이랑 같이 광명에 있으면서 이제 3일 동안은 하루에 3번씩 분당 광명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산책이랑 같이 챙기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약간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사실 해야 하는 배변 산책이 있으면은 그걸 그냥 해야 하는 게 인생이고, 그걸 서러워할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치아받을 일도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녹음을 하겠다고 장례식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엄마가 강원님이 나왔던 에피소드를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또 한번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달라고 해. 그러면서 심지어 원래 그 전에 녹음했던 것도 원래 다른 녹음이 주제가 있었는데 강원님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럼 하세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엄마를 보낸 분한테 그 뒤에 심정이 어떤지를 나와서 말해달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거는 못한다 얘기했다가 그냥 장례식장 얘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이거 너무 웃기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자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엄마한테도 되게 위안이 될 것 같아서 그 전 에피소드도 엄마한테 되게 많은 준비가 됐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에 삶이 어떤지를 하나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에 따로 또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일주일을 있다가 이제 녹음을 한답시고 여기로 왔더니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너무 추운 거예요. 집이 오늘 첫눈 왔고 폭설이고
갑자기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지금 다들 막 처음에 패딩을 껴입고 하다가 이제 난방이 이제 좀 이제 뜨뜻해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네. 데워지는데 이제 사람 사는 집 같이 이렇게 됐는데 저한테는 이게 그냥 뭔가 이 일주일을 온 되게 과정의 맺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너무 다행입니다. 정신이 없었다가 네. 친구들이 왔다가 혼자 싸늘한 집에 왔다가 결국은 또 뭔가 친구들이 옆에 있어주고 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제가 어떤 엉덩이에 느껴지는 온도로 저는 또 바닥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따숩습니다. 서서히 돌아오는 서서히 일상.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유. 그리고 다들 이제 김희선 아니고 박희선 대레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덕분에 잘 보내드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앞으로 뭐 내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는 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래 기간 동안 저도 사람인지라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아이도 없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가 그러면서도 또 친구들이 모여주고 하는 덕분에 지금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다 같이 얘기해야 돼. 우리도 우리다운 장례식을 할 권리가 있다는 걸 다 같이 공유해야 돼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가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엄마 아빠도 보면서 아유 쟤는 저거 어떡하냐 나중에 자식도 없는데 쟤는 제 장례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원치 않는 어떤 삶의 방식을 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우리 삶을 꾸려 나갈 것인가를 같이 청취자분들이랑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와. 신기한 거. 야 2시간 8분. 대박이다. 아직 얘기 다 못했는데.